지난 이야기. 단 3일 만에 수에즈 운하를 차지한 이집트. 이스라엘은 곧 반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나가게 되는 이집트군의 규모가 전차만 1000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십 배의 병력이 일단은 나가는 거고 게다가 훈련도도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이스라엘군의 저력이 있는 게 증원 부대가 와요. 이게 니켈 그로스 작전이라고 미군이 쓰고 있던 무기까지 뽑아서 갖다 주는데 당시 이스라엘 군도 얼마나 놀랐냐면 하늘에서 집채만한 비행기가 내려오더니 탱크고 미사일을 막 토해내더라. 그걸 보면 전형적인 대리 전쟁이죠. 대리 전쟁. 양쪽에서 그렇죠. 이제 급해 맞은 소련에서 이제 수상이었죠. 코시킨이 카이로로 날라와요. 오, 직접요? 사다트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할 싸웠다. 만큼 했다. 여기서 무기값 떨어지거든. 시나이 반도를 대충 절반 가른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하자. 아, 그러니까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돌려받는 형식이네요. 이집트군이 변했다면 시리아군도 변했겠죠. 시리아군도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영화스러운 전투가 벌어져. 그래요? 중동적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치열했던 전투. 윕디프로 전쟁 그 세 번째 이야기. 사다트의 기지로 사실 이집트는 굉장히 준비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란공원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골란공원 같은 경우는 시리아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처럼 제대로 된 준비를 한 겁니까? 이번에는 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서로 맞춰서 네. 협동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시리아도 이집트 못지않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 제한적 목표. 그렇죠. 이번에 이집트가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골란고원만 탈환하면 된다. 그리고 정확히 36시간 만에 기습으로 탈환한다. 우리 아랍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랍이라고 아니, 하시는데요? 아니 그쪽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패러디한 거죠. 어찌됐든 정확한 제한적 목표를 가졌다라는 것은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제한적 좁은 목표를 세우고 네. 거기에 올인해야죠. 기술, 장비, 전략 전술, 시리아가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6.1 전쟁 때 당한 그대로 공군력과 지상군을 결합한 전격전 스타일의 속전속결 스타일로 단숨에 점령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우리 거야 협상 때리고 전투 끝낸다. 또 골란고원이 좋잖아요. 이게 요새지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빨리 탈환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스라엘군이 동원 체제니까 이스라엘 동원군이 오기 전에 싹 먹어버리고 이거를 방어 진지를 차지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좀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걸고 협상 걸어서 다시 이건 우리 땅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제대로 칼을 갈고 있었나 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법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산지석이었죠. 30년 가까이 당했는데 원숭이가 아닌 이상. 이제는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그동안 격파되고 패배하는 그 과정이 네. 연도만 바뀌었을 뿐 지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바뀌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집트와 연계를 해서 동시에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작전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집트보다도 더 노력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이집트는 정치적 환경이 안정됐는데 시리아는 이때도 막 뒤집어지고 뭐 군부 숙청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소련 군사 고문단 대거 받아서 네. 제대로 교육받고 심지어는 고급 사단장급은 미국 참모본부도 갔다 참모대학 갔다서 공부하고 오고 그럼 나름 노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사들한테 엄청난 사명감을 부여해요. 옛날처럼 지리멸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 나라 땅을 뺏겼다. 이거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장병들에게 굉장한 사명감을 불어넣어줘요. 근데 문제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공군 병력이라는 것이 뭐 무선 통신 없이 GPS 없이도 작전지에 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날개로 전선을 끊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공군력으로 먼저 이 골란고원을 점령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강력한 공군력을 통한 기선제압 이게 이스라엘군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 네. 이스라엘이 공군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요. 전체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공군에 투입이 돼. 물론 왜냐하면
이스라엘군 해군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예, 이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던 팬텀을 100대 가까이 갖고 있었다는 건 얼마나 이스라엘이 공군에 공군에 대한 좀- 의지가 컸나 그걸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사막에서는 공군력이 압도적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탱크와 탱크끼리 붙지 말고 우리 100대 빵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군으로 그냥 쓸자. 이래서 공군한테 과다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거꾸로 지상군이 장비 부족으로 허덕여요. 아. 이게 어느 나라나 이 육군하고 공군은 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있죠. 미국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공군이 장비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육군 쪽에서는 꽤 불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 이거 교체 안 해주냐. 아. 그러다 보니까 최신 탱크나 장갑차도 많았지만 좀 낡은 것들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심지어 2차 중동전에서 쓰던 탱크가 아직까지 현역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육군에서 봤을 땐 야 공군은 팬텀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직 이거 뭐 20년 적었어? 이럴 수 있죠.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것이 아무리 시리아가 대비를 먼저 하고 이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골란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공군이 떴다라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요격이 나갔을 것 같은데 전투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원래 시리아가 동시 공격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좀 마크 스토리가 있는데 동시 공격하려면 이게 반대편에 있잖아. 그렇죠. 항상 해 뜰 때 해를 등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쪽에 해 뜰 때 이쪽은 한쪽은 진해, 한쪽은 반대 방향이 되네요. 누가 양보할까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시리아는 그러겠지. 형님이 양보해라. 니네는 세지 않냐. 그러면 또 우리가 세니까 우리가 주공이니까 니네가 양보를 되게 싸웠대네요. 그래가지고 뭐 해 뜰 때 바람 불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시리아가 아침, 이집트는 오후에 공격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모르고 당했느냐. 사실 이건 진짜 미지수인 것 같아요. 정말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전적을 봤을 때 몰랐어도 어느 정도의 대처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알면 이스라엘은 원래 선제 타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알면. 그러니까 지금은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군이 시나이에서 그랬지만 골란고원에는 퍼플 라인이라는 또 방어 진지를 깔아요. 그리고 네. 골란고원이 워낙 이게 또 좋은 요새지대니까 방벽 치고 대전차고 깔고 그리고 이제 극소수의 역시 진지만 만들어 놓고 최소 병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상전 할 때 이스라엘군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기동전이었잖아요. 근데 기동전을 안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지구축. 진지구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전이 일어났을 때. 근데 왜 그렇게 근데 선택을 그 했었던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선제 공격을 시리아가 해야 된다고 참고 있었던 징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 장교들이 똑같지는 않고 야, 곧 뭔 일 난다. 이렇게 했던 기록이 조금 있어. 근데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동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버티고 싶고 어떻게든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로 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갖고. 근데 이제 이게 정보는 살살 흘리는 거지. 곧 온다. 언제 옵니까? 내가 시리아 참모총장이냐? 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나한테 맨날 두드려 맞던 애. 대학생 됐다고 얘가 뭐 달라져? 그렇죠.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있어요. 먼저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 시기에 이스라엘군이 좀 방심한 티가 여러 군데서 나요. 아 그래요. 방심을 좀 하고 있었구나. 근데 방심했을 때 맞으면 더 아프고 게다가 시리아나 이집트가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시나이 반도 쪽에서도 꽤 아프게 맞았었거든요. 시리아 측한테 그 공습을 당할 때도 꽤 아프게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측 방어 병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네. 휴일이잖아요. 연휴가 시작돼가지고 그래요. 또 많이 빠져 있었다고요. 저희 시나이 반도 얘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많은 병력이 빠져 있었다. 단식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단식. 이거 정보는 왔거든 사실. 곧 난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전선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고 이거 진짜 병사들이 단식을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밥 먹지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설득하고 있었어. 야 아무리 그래도 좀 이 사태가 안 좋으니까 한술 떠라 뭐 그랬겠어요. 밥은 먹어라. 한술 떠라. 아 근데 실제로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병력의 차가 15배나 많았습니다. 시리아군이. 그러니까 이때 병력이 이스라엘이 보병 6천 명인데 네. 시리아군이 5만 명이.
전차가 170대인데 시리아군이 1200대. 거기다 이거 신형 전차였다. 그래서 전차가 시리아군이 훨씬 좋은 거였잖아요, 네. 소련제.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군은 그런 게 있었어요. 되도록 신형 장비는 시나이 반도 쪽에, 그리고 약간 2선급이 골란고원 쪽에. 왜냐하면 시리아군 와봤자 공군력을 한번 후다닥닥 하면 쟤네들은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 근데 사실 이 골란고원이 이스라엘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가 90% 이상 사실 전멸하면서 얻어낸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럼 지형 자체도 엄청나게 험난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전투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약점이지. 이스라엘이 생각은 우리의 최정예 부대가 90%가 죽으면서 네. 뺏은 데야. 네. 쟤들이 무슨 재주로 이걸 아, 담가. 오히려 그게 그럼. 독이 될 수 있었던 그럼요. 상황이네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쟤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90%면 쟤네는 999%다. 시리아도 정말 많이 달라진 게 공격 루트가 투트랙입니다. 일단은 전형적인 소련식 재파 공격을 함과 동시에 네. 이집트군하고 마찬가지로 헬리본 부대를 투입해요. 골란고원의 주봉 가장 높은 산에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스라엘군 관측소가 있었어요. 이 관측소가 시리아군의 포격으로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정확히 쏘았어요. 딱 보고 있는데 뻥. 예,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본 작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기 눈을 의심해요. 저 무능한 아랍 놈들의 헬리본 작전을 말도 안 이런 돼. 식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 웬걸? 그 헬리콥터가 초적으로 날아와서 그 레펠 하더니 레펠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그 시리아군 특수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당하는 거죠. 게다가 숫자는 특수부대만 내려왔는데도 사실은 방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헤르몬산에는 또 가장 주봉에 있는 요새였기 때문에 꽤 병력이 있었는데 단 11명만 탈출하고 전원 전사합니다, 이스라엘군. 근데 이 역시도 빠른 시일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보여서 탈출하기까지 채 30분이 안 걸렸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특수부대 공격 딱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4차 중동전에서 벌어지는 게 사실 6.1 전쟁 때나 뭐 그 이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군에는 도망병 없으며 우리가 옛날에 맞아요. 그랬죠.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지만 정말 모든 병사가 다 뭐 죽음을 각오하고 뛰었겠냐 그렇지 그건 않거든요. 않겠죠, 네. 근데 이기고 훅 끝나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보이죠. 거야. 그렇죠. 근데 사람은 다 똑같거든.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딱 떨어지는데 그때 수비대가 골란이고 그 골란이 여단 애들이 네. 있었다고. 걔들이 이제 소수인데 그 걔들은 용감히 싸워요. 네. 근데 이게 그 뭐죠 레이더 요원들 있잖아요. 네네네. 비상사태다 싸우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 뭐 이스라엘은 여군도 싸우고 뭐 다 열심히 싸운다고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약간 진짜 전투 요원은 아닌 그렇죠. 왜 병력들이 과거에는 있어요. 할머니 부대들도 그렇지 우리들 늘 네, 그렇게 나 알고 이제 있죠. 갈란다 했던 그 할머니 부대들도 거기 계셨는데 옛날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이스라엘도 이때 되면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공수부대 병사의 증언에 의하면 비상사태니까 총 들고 싸우자 그러는데 이 레이더 조작병들을 겁먹고 쉘터로 들어가 잠궈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게 전투부대 보니까 답답해 죽겠잖아. 보통 영화에서 보면 그 좀비들 나타났을 때 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싸우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11명만 탈출을 하고 이거는 도망갔다기보다는 전투를 하면서 그렇죠. 계속 뒤로 밀려서 나간 거군요. 그 쉘터에 갇힌 애들은 나와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용기를 부려서 안 나오는 거지. 폭파하고.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쉘터는 정규군이 들어왔는데 무슨 쉘터야. 그러니까 폭파한 다음에 다 죽여버려. 근데 이렇게만 당하고 있을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조금 맞아요, 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단숨에 박살내게 됐어요. 야 이런 중동전 하면서 이런 패턴 처음이라서. 같은 시각에 골란고원 전 전선에서 강력한 시리아군 부대가 세 방향으로 총 공격을 시작합니다. 10배가 넘는 시리아 병력이 올라오고. 특히 골란고원에서 가장 경사가 완만한 라피드 지역에 네. 시리아군 최정예 부대가 투입돼요. 제1 기갑사단, 그다음에 제5, 제9 보병사단, 즉 3개 기갑 보병 연합 군단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또 하나 여기서 실수한 게 이 지역으로 시리아 애들은 전차를 몰고 오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철조망하고 지뢰조차 매설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런.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군 골란고원상의 이스라엘군 이제 바라크 전차여단이라는 여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라크 전차여단 병사들은 좀 그래도 자신이 있었나 봐요. 야, 우리가 이제 탱커 몰고 나가면 이게 우리가 쓸어줄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딱 나가 보니까
순식간에 자기들 눈앞에 약 600여 대의 시리아군 전차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리아군 전차들이 800m 밖에서부터 정확한 사격을 하거든요. 여기서 바라크 여단이 전멸을 합니다. 이스라엘. 원래 사실 그 전에는 한 600, 500m 정도나 돼야지 400m 쟤네는 쏜다. 예. 뭐 이렇게 했었는데 800m. 특히 시리아군이 몇몇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군 요새가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일부러 우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비교적 약한 것부터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는 전술을 써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군이 공포에 빠집니다. 그때 증언에 의하면 싸워도 시리아군이 끝이 나지 않는다.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뭐 일기도 발견되고 그래요. 일단 너무 많은 애들이 오는 거야. 이런 거 처음 봤지. 탱크인의 전술을 본 적이 없잖아요. 600대가 말이 600대지. 아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약간 조금 이스라엘군 요새에서 저항을 하니까 400대가 추가로 투입돼요. 그러니까 완전 소련식 제파 전술에다가 우회 기동 전술을 혼합한 전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격전이 아닌 정말로 이 물량 공세가 소련식. 제 파도 공격처럼 쫙 와서 하나를 뚫으면 뒤에 있던 부대가 그쪽으로 샥 몰려서 이제 구멍 뚫린 대로 물 저기 뿜어내듯이 네. 쫙 퍼지는 이런 전술인데 또 두 번째로 놀란 게 이렇게 러쉬를 하면 어쨌든 이스라엘군이 잘 쏘거든요. 네. 그럼 탱크 같은 게 벙벙 터져서 이제 죽기 시작하면 네. 뒤에 애들이 멈춰요. 네. 겁이 나니까. 네. 근데 굳건하게 오는 거야. 병사들의 사명감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군이 놀래요. 네. 우리도 탱크병인데 내 앞에서 주변에 탱크들이 펑펑펑 터지기 시작하면 운전 못한데 그 이스라엘 장교가 증언한 건데 네. 탱크 두 대가 폭격에 맞아 쓰러져 이렇게 파괴돼 있는데 그 사이로 밀고 올 수 있는 탱크병은 없다. 이스라엘군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안 주고받지 지금까지. 자기네들 항상 터트리고만 왔으니까. 한 번도 그런 상대를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없었죠. 또 하나 늘 반대였죠. 시리아군 전차병들 중에서도 가장 왜 사격 솜씨가 좋은 병사들 있잖아요. 얘네는 한 발 물러서서 이선에서. 예, 이 선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저쪽에서 이스라엘군이 저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아서 헌터 킬러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알바지 탱크가 앞에 있고 뒤에서 이 탱크를 쏜 탱크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이때부터 극심한 공포했던 거예요. 쏘기가 무섭겠네요. 내가 저걸 맞추는 순간 내가 노출이 된다. 이게 절대로 쉬운 작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훈련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관측 탑도 한 방에 부시고 하나씩 야금야금 밀어붙이고 있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공포에 질리고 이제 골란공원은 그대로 시리아한테 넘어가면 끝이네요. 일단은 그 이 라피디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군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라피드를 시리아군이 장악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자칫 이스라엘군이 모래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죠. 라피드 지역은 사실은 모래처럼 무너진 시리아가 내주고 간 곳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탈환했고 이제 그럼 마지막 골란공원의 꼭대기 정점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군이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크 여단이 그 중앙 가운데를 지켰거든요. 네. 골란공원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라크가 녹아 없어지지만 정말 녹아 없어진다고 할 때까지 저항을 해요. 아, 그냥 무너진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는 애는 도망갔다 하더라도 처절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한두 대가 남았는데 싸워요. 아, 대단하게 그게 대단해. 어느 정도였냐면 전차에서 싸우다가 전차 포탄이 떨어지니까 차제 기관총을 떼서 그 기관총 가지고 싸워. 우와. 전차병들이. 이 장면 사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퓨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차 딱 한 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끝없이 밀려드는 독일 병사들하고 끝까지 싸우는 그 전차 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진짜로 너무 공포스럽던데요. 나만 안에 있고 모든 적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88 기갑여단에 이제 벤쇼암 여단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싸우다가 여단장하고 부여단장 탱크 두 대만 남아요. 근데 이제 골란공원 같은 데는 아무리 몰려도 길이 좁으니까 한 두세 대 갖고도 어떻게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나 봐. 네. 그 두 대가 버티는데 끝까지 싸우는데 이제 포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후퇴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단장 탱크가 먼저 빠지고 부여단장이 엄호를 하고 빠지는데 시리아군 탱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단장 탱크를 쏠려고 그러니까 부여단장이 엄호하다가 쏠려고 그랬더니 포탄이 없어. 그랬더니 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얘가 소집 그 몸으로 부딪혀요. 아, 탱크로 가서 막는다고요? 지휘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와. 탱크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콱 하면 시리아들은 놀래서 포를 못 쏘고 네. 어떻게 뒤집기라도 하는데 시리아도 훈련을 잘 돼. 덮치는데 코앞에 왔을 때 쏴버려요. 와. 그래서 부여단장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여단장은 이제 본부로 가는데 거의 다 왔을 때 시리아군 탱크 하나 쓰러진 게 있었어요. 네. 옛날 같으면 탱크가 깨지면 병사들 다 도망가고 네네네. 이스라엘군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진 탱크는 신경을 안 써요. 안 쓰죠. 지나가는데 부서진 탱크에 남아있던 승무원들이 여단장한테 그것도 기관총으로 갈겨가지고 여단장도 전사를 해요. 오, 야, 이건 정말 멀쩡히 시동 걸어놓은 새 탱크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 사실은 중동 나머지 국가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맞아요, 국가들. 맞아요. 그런데 공격을 받아서 피탄돼서 부서진 전차 안에도 도망가지 않고 병사들이 남아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중동전의 마지막은 조금 양상이 확실히 바뀌었네요. 비로소 이들도 진짜 군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양쪽 다 최선을 다하면서 네. 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벤슈함이 본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탱크는 다 노가 없어지고 본부까지 시리아 탱크가 와요. 속도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사방에서 뚫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방어선을 충분히 못 지키니까 네. 여기서 싸워도 이쪽에서 100여 대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본부에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군 방어선 중앙부가 노가 없어지면서 끝이 나야 되는데 네. 두 가지 기적이 또 나죠.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니 이쯤 되면 사실 기적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스라엘에서 올라가는 것이 시리아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길도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라피 지역이 밀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방어 기지가 모두 밀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일어날 기적은 뭐죠? 아, 근데 우리가 하나 너무 흥분해서 잊고 네.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군의 클래스를 잊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군은 일단 싸움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스라엘군은 무섭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시대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와 그래요? 그것도 이제 즈비카라는 소위였는데 소위요? 실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소리야 또. 소위요? 이게 이스라엘의 청년 준 군사 조직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가드나라고. 이 가드나 학교 출신이에요, 즈비카가. 그럼 20대 중후반이라는 뜻이에요? 초반, 20대 초반. 20대 초반이요? 뭐 19살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여자친구와 같이 골란고원 쪽으로 피크닉을 왔었어요. 아, 아 휴가 중이었네요? 네, 피크닉을 왔다가 네. 전쟁이 난 것 같으니까 이게 여기서 약간 윤전 아나운서가 싫어하실 텐데 또 버려요, 여자를? 여자친구를 내팽개치고 왜 그래요? 그걸 왜 내팽개친다고 그래?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그럼. 구하고 이제 임종부투의 자세로 이제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또 여자친구를 데려가나?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요. 너 알아서 집에 가라 이렇게 해놓고서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차 갖고 가라고는 못하니까 넌 걸어서 알아서 가고 나는 차를 갖고 일단 전투 지역으로 완전 가겠다. 이상해지네. 그쵸? 네, 뭐. 전쟁이 시작되니까 바로 이 즈비카가 바라크 여단으로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와중에 최전선에서 깨져서 후퇴하는 전차 4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차. 맞나요? 그걸 정지시킵니다. 정지 딱 시키고 전차에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이 전차 소대는 내가 지휘한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장 윗선의 장교가 전사하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전투 이 지휘를 물려받는데 그 4대 중에는 이 소위 이상의 계급이 없으니까 내가 지휘를 하고 그렇지. 그랬다. 아. 그래서 간단한 정비와 탄약 보급을 하고 시리아군을 막으러 갑니다. 4대가 네. 지금 1000여 대가 와 있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이 즈비카는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 9시경에 이제 골란고원 남부에 송유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송유관 근처에 이 즈비카가 이 4대 전차를 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복을 딱 했는데 이스라엘의 밤은 중동의 낮보다 아름다우니까 이스라엘은 밤이 강하니까. 시리아군이 올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 와요? 30여 대의 시리아군 전차가 나타납니다. 매복을 하고 있지만 단 4대가 30여 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즈비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군데에서 매복을 해서 계속 쏘면 어차피 우리가 당한다. 네. 언덕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쏘자. 이 작전을 합니다. 아, 역시 그 확실히 그런 전략적인 머리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본 지휘관인데 그렇죠. 그 보통 자리에서에 그러면 맞춰서. 도망가거나 여기서 뛰두르고 네. 죽기 살기 죽기 뭐 살기로. 이러면서 하는데 그럼 생각이 안 되거든. 근데 얘가 거기에 달랐던 거예요. 역시 젊은 피. 그러니까 저희가 알렉산드로 때부터 시작해서 배웠지만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자리와 그 인원과 그 지세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바꾼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 이 치비카는 그게 가능한 장교였네.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냈냐면 언덕 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쏘니까 순식간에 시리아군 전차 10여 대가 파괴가 됐어요. 네. 또한 시리아군은 오판을 합니다. 대규모의 많다. 이스라엘군 부대가 매복을 하는 걸 많다. 착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하니까. 그렇죠. 이 시리아군 부대가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격퇴를 해요. 그 4대가 30여 대를 단 한 번에 실수도 없이. 근데 이 드비카는 몰랐지만 이 30여 대의 시리아군 전차는 이스라엘군의 방어선을 우회해서 이스라엘군 배후를 치기 위해서 가던 중요한 부대였어요. 아, 그래요? 만약에 이 30여 대가 뒤로 갔다면 끝. 골라온 건 전체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부의 후위를 치려고 했다. 나중에 알았죠, 드비카가. 그거 정말 대단했던 거야. 심지어는 뭐 시리아군 행렬 대를 껴붙여가지고 네. 뒤에서 쏘고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쉬지 않고 전투를 하니까 뭐 탱크가 부서지고 고장나면 딴 탱크로 갈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츠비카의 전차를 몰았던 네. 이 조종수가. 근데 이렇게 쉴 새 없이 이틀인가를 했죠 아마. 쉴 새 없이 하고 뭐 얼마나 겁나 막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터져버려가지고 도망쳐버려요. 핀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런 어떤 공포심. 그럼 너무 체력이 극한으로 가면 이게 이제 몸이 못 견디면 정신도 못 견뎌요. 아마 같이 끝까지 졌으면 영웅이었겠죠. 근데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딴 병사를 또 붙잡아서 태워가지고 이튿날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라크단 정면으로 와서 여단장까지 네. 다 전사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본부를 지키고 있던 이 골란고원의 골라니 보병여단 여단장 피니 여단장까지 네. 직접 바추카포를 들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함락 직전인데 바로 이때 단 4대의 지비카의 전차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옵니까? 네. 4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4대가 맹렬하게 시리아군을 측면에서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시리아군은 대규모 이스라엘군 증원부대가 나타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져요? 다시 여기서 시리아군이 후퇴합니다. 와. 그리고 또 하나 절묘한 이 타이밍에 급파된 이스라엘군 제79 전차 여단이 도착을 합니다. 야,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도망가는 시리안을 맹추격해서 격파하죠. 야, 이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영화처럼 스비카가 만약에 거기에서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함락이 되고 오히려 시리아가 수성을 하는 상태로 유리한 고지에서 있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 앞에 다리가 있었는데 점령하고 다리까지 점령하는 게 시리아군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군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다시 공세로 와야 돼요. 와. 전개해서. 근데 치비카의 4대가 이거를 막아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도착한 동원 이틀 만에 그 유명한 48시간 동원에 의해서 동원 부대가 왔는데 이 동원 예비군들이 현역보다 더 잘 싸우는 것이야. 원래 예비군 훈련 가면요. 조교가 이거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님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로 와봐. 여기서는 예비군들이 더 잘해요. 더군다나 이때 79여단의 상당수가 아이 셔먼이라고 해서 셔먼 전차 개조형이었어요. 근데 와서 이제 시리아군을 격파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영화 같은 일 때문에 골란고원 남부에서의 시리아군 1차 공세가 좌절됩니다. 야, 이건 정말로 이거는 물론 전쟁은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치비카라는 영웅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드비카란 영웅보다는 이번에도 승리의 여신이 이스라엘군 쪽으로 미소를 보냈다. 이렇게밖에. 질투하지 말아요. 이거 딱 누가 봐도 지비카의 아, 왜 그러세요? 공이 컸죠. 이건 상 줘야 됩니다. 지비카가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지비카가 근데 전투가 끝난 다음에 전차에서 내렸잖아요. 그대로 실신을 해요. 지비카가. 이틀 동안 안 쉬고 예,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근데 긴장이 풀리니까 네. 실신을 해요. 근데 실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얘가 실신한지 모르고 막 행가래 치고 그래요. 실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그 여단장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단장이 껴안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거의 병원을 실려갔다고 그러던데. 네. 아니 근데 멋있다. 뭐 우리 임용환 또 박사님께서 또 저를 뭐 팩트 폭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삼국지의 장판교의 장비 한 사람이 정말 그 수많은 대군을 막아낸 것처럼 스비카라는 영웅 한 사람이 시리아군의 1000대 전차를 막아낸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뭐 병원 가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겠죠. 나 잘했어. 사실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화하는데
이 번호는 택시 전화번호. 그래요. 많이 요새 오셨다고. 마음이 참. 아니 근데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훈장이라도 좀.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알아요. 맞아요. 아 이스라엘 교과서예요. 예. 그럴만하네요. 이츠비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60량의 시리아군 전차를 요 츠비카 부대가 격파했습니다. 단 4대가. 와. 물론 이쪽도 좀 많은 피탄이 되고 했지만 네.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가동 불능이 된 전차는 없었고요. 이 즈비카의 활약으로 해서 모든 시리아군의 어떻게 보면 남부 전선에서의 공세가 좌절되면서 이제 주파날이 시리아군 마음대로 튕겨지지 않는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도 전선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뚫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저항으로 들어온 대들이 그 요단강 다리라고 바로 거기까지 진출을 해요. 드디어 요단강 좋았군요. 예, 그때 다리 100m까지 왔다는데 네. 거기를 점거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군이 1차 못 오는 거예요. 목표 끝나잖아요. 끝나는 데인데 갑자기 시리아군이 서요. 서요? 예전엔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덤비시더니 갑자기 지금은 정신없이 덤벼야 될 것 같은데 요단강 100m 남았는데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의 국경선으로 딱 그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재정비를 그게 왜냐하면 시리아군이 승리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한다고. 이게 저기까지 가면 승리한다라는 정확한 그러니까 확신이 원래 전쟁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허준 씨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머리를 써야 될 때와 로 밀어야 될 때가 있죠. 죄송한데 네네네. 무슨 기운으로요? 네. 전쟁이란 게 머리를 써서 작전을 세우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로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필요 없다. 그게 이스라엘이 그 골란본을 점령했을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정말 그냥 목숨으로 육탄으로 가야 될 네. 때도 있죠.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네네. 희생이 나더라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밀고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허준 씨처럼 아유 이 바보들아 이때 지금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영화가 새롭게 쓰여지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역시 전격전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해석 하나는 뭐냐면 이게 소련식 공격이기 때문에 네. 제8, 1파가 나가면 네. 어디까지 딱 가요. 네. 그럼 뒤에서 밀고 오면서 교대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선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라인이었다는 거지. 갈 때까지인데 주입식 교육 훈련만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딱 왔으면 이제 2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멈추는 거지. 훈련을 그렇게만 받았거든요. 계산대로만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시리아군이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한계라는. 여기까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600대를 보내고 나서 400대를 넣어놨잖아요. 그럼 거의 시리아군 전차 전력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네. 원래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수님 말씀처럼 1파를 넣고 나서 자리 만들어준 다음에 2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1파, 2파를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밀어 넣어버린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뒤에서 놀고 있는 부대도 있었어요. 대규모 작전을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시리아군 역량이 거기까지 온 건 좀 대규모라기보다도 사실 전격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독일군이나 이스라엘군이 현지 왜 우리 소위 임무형 전술이라든가 전에 얘기했지만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해결해라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속도로 하면 할수록 작전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죠. 빠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대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과거에 전격전 할 때마다 터졌던 게 전격전 훈련했던 부대도 너무 누가 막 나가면 서라. 군대는 하여간 이 측면 라인보다 뛰어나가 앞으로 나가는 거는 절대 금기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전 스토리는 나가는 부대와 뒤에서 잡아 당기는 사령관과의 싸움이에요. 심지어는 전격전 하고 나가는 부대도 앞에 소대가 더 튀어나가면 너 왜 나가니 이런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명령받고 이렇게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만약에 시리아 부대 중에 그러한 지휘관이 있었다면 요단강까지 점령을 할 수 그러니까 있었을 그게 텐데. 참 교육으로 안 돼요.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데 위계 질서가 강한 군대일수록 그걸 용납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아마 특히 실전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승리의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패배의 경험에서 60년대 2조 5천억 원을 그냥 탱크를 헌납을 하고 장비를 헌납을 하면서 다 뺏겼잖아요, 이스라엘에. 그것에 대한 교육이 아주 철저했나 봐요.
니네 장비 또 이스라엘한테 한번 뺏겨봐. 이게 좀 교육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보면 좀 가슴이 섬뜩한 상관한테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샤론이 가르친 거 아니었나요? 샤론이 본인은 분명히 계급은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계속 그 되돌아가고 이스라엘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중령이 앉아서 작전 지도 펴놓고 담배 피고 있는데 여단장이 들어와요. 네. 중령이 보통 일어나잖아요. 담배 경례부터 피고. 하죠, 그럼요. 담배 피고 그냥 딱 이런다고요. 그럼 와서 같이 작전 보고 이래요. 그리고 진짜 웃긴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본부 여군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여군은 전투는 안 시켰어요. 네.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여군들은 뒤로 빼라. 그게 본부 요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군들은 빠져라 이렇게 네. 된 거죠. 지금 되게 급박한 상황이잖아 지금. 네.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야. 여군애가 갑자기 연대장님 질문 있습니다. 무슨 질문할게요? 차 태워주십니까? 걸어갑니까? 진짜 발목이 아픈데. 대대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 부대원 중에 전투 경험한 분은 대대장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리포터인데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떨리고요. 한번 해봤지만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마 웬만한 나라 군대 장병은 네가 뭔데 지금 네가 뭐 아니야. 뭔데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장병 중에 대단장님이 자 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라고 하는 많이 그쵸. 군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걔가 기자도 아니고 그냥 본부 요원인데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 가다듬고 지금 내 심정이 이렇고 어쩌저쩌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겁이 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 겁이라는 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야 제발 좀 질문 그만하면 안 되겠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다르게 얘기해 보면 현장 지휘관뿐만 아니라 병사 개개인한테도 자신이 직접 뭔가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현장에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그렇죠. 거네요. 바로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군이 군기 없지 않아요. 네. 특히 기갑부대는 굉장히 세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 전반에서 어떤 사병들이든 계급을 불문하고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막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군은 여군을 최전선에 투입 안 합니다. 질문할 거. 자꾸 귀찮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나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참 힘들어요. 야, 전투는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총은 언제쯤 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전대가 왔다는데. 지금 우리 애들 다 쓰러지고 있다는데. 그 이스라엘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전투를 시켜보니까 남자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여자 병사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아하. 또 하나 여자 병사가 자칫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를 하니까 부대의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부대 사기가 떨어지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 전격전, 기갑전에서의 이 어떤 현장 판단력이라는 건 정말 삶 속에서 체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탁상에서 지도 놓고 보면 패터나 롬멜도 그랬잖아. 맞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너만 뚫고 나가면 측면 공격 당하면 너는 끝나는 건데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서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원래 생쥐가 사자의 싸움법을 어떻게 아느냐. 겁쟁이들이 맨날 측면 하면서 엎드려 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볼 땐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장군 같지만 실제로 병사들한테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해요. 그러니까 패턴 부대가 말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시킬 때도 가끔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토론식 수업하고 질문하라고 그러잖아요. 학생들 질문시키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거의 뭐 그렇죠. 그럴 때 야, 진짜 그 느낌이었어. 진짜 그때 당시에 그 학생이 물어본 그 질문이 생각나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아이비리그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학교들도 질문할 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는데 교수들이 그거에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학생이 훌륭한 질문을 해서 훌륭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책 좀 읽고 와라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심리를 알아서 훌륭한 답변을 주는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문현답의 훈련. 그렇죠. 그래서 그 대대장도 그 상황에서 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너 이게 말이 돼? 이러지 않고 갑자기 차렷 자세로 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다 이러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지. 아무튼 그런 노력을 통해서 패턴 부대든 이스라엘 부대든 현장 적응력이 되는데 시리아나 이집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m 앞에 요단강까지만 점령을 하는 순간 1차 제한적 목표는 완전히 달성을 한 것이고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엄청난 희생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야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라고 안 나가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시리아군의 첫 번째 퍼즐이 어긋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퍼즐이 어긋난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이유라기보다는 해석이 있는데 바로 요 북쪽 전선에서 이스라엘군이 안 뚫렸어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우르르 뚫렸으면 밀고 나갔는데 오른쪽에서 안 뚫렸다니까 끽 하고 우리들도 쓰게 된 거예요. 물론 롬멜이나 패턴이라면 뚫고 갔죠. 갔겠지. 그리고 그 북쪽 전선 뒤로 네, 갔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에서 북쪽 전선이 안 뚫렸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부와는 달리 골란고원 북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비교적 성공적인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군 부대가 제7기갑여단입니다. 이 제7기갑여단은 이스라엘군 전차 부대 중에서 최정예 부대예요. 네. 예전에 우리 왜 영국군 전차 2대 훔친 부대 있죠. 네네. 그 부대가 바로 이 부대입니다. 이렇게 시리아가 주춤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빠른 기동전으로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지상 최대의 전차전 중에 하나인 눈물의 계곡 전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쓰인 무기들이 어떤 무기였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중동에서의 네 번째 전쟁에서 아랍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호된 교훈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척 당황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엔 이스라엘의 기갑 전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아랍군의 기갑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이라크군 등은 완전 소련제 장비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T-54, 55 전차만 해도 무려 1,7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신형인 T-62 전차 100여 대도 소련으로부터 막 공급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15mm 활강포가 탑재된 T-62는 자동 탄피 배출기까지 설치된 당시 소련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이 자동 탄피 배출 장치는 포 발사 직후에 포탄의 탄피를 차량 밖으로 배출시켰는데요. 이를 본 이스라엘군은 아랍군의 전차병 훈련도가 매우 높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집트군은 T-34 전차에 소련제 100mm 대전차포를 탑재한 T-34-100과 122mm 곡사포를 탑재한 T-34 122도 운영했는데요. 시리아는 약 1,300여 대의 T-54, 55 및 T-62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요르단과 이라크군은 조합 400여 대의 전차가 있었습니다. 요르단군은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미제 M48 전차를 운용했습니다. 아랍군은 이번 전쟁에서 대량의 BTR-60 장갑차를 동원합니다. 이집트군만 해도 2,000대가 넘었죠. 이 장갑차에는 14.5mm 중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완전 무장병력 8명을 수송할 수 있었죠. 그동안 보병 수송 장갑차가 부족했던 아랍군은 BTR 장갑차를 사용하며 기계화 보병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군에게서 배운 것이었죠. 이번엔 양측의 항공 전력을 알아볼까요? 3차 중동전까지 프랑스제 전투기를 주로 사용했던 이스라엘은 이 무렵이면 미국제 전투기로 무장을 합니다. 특히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던 F4 팬텀 전투기가 95대나 있었죠. 최고 속도가 마하 2.27이었던 팬텀은 7톤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첨단 항법 장치와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서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죠. 또한 미 해군에서 개발한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도 16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스카이호크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안한 최초의 항공기였습니다. 가격은 팬텀의 4분의 1이었지만 폭장량은 오히려 팬텀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군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애초에 스카이호크에 장착되어 있던 20mm 기관포를 떼어내고 30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이 30mm 기관포는 실전에서 아랍군의 전차 뚜껑을 사정없이 따버렸죠. 여기에 자극받아 후일 미 공군은 자국의 A-10 공격기에 30mm 기관포를 탑재시킵니다. 스카이호크는 비록 아음속 공격기였지만 그 경쾌한 기동성 덕분에 이스라엘 공군 파일럿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파일럿들은 전자장치가 덕지덕지 붙은 괴물 같은 팬텀보다 스카이호크가 훨씬 조종하기 편했다라고 입을 모았죠. 이외에도 내셔라는 전투기가 있었는데요.
3차 중동전에서 프랑스의 미라지 3에 대단히 만족했던 이스라엘군은 미라지 3의 개량형 미라지 5를 수입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산유국들의 압력에 굴복한 프랑스는 이를 거부했죠. 우여곡절 끝에 미라지 3의 설계도를 입수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판 미라지 전투기를 생산했고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독수리를 뜻하는 네샤라고 명명했습니다. 네샤는 총 61대가 생산되어 4차 중동전에서 활약했죠. 네샤는 훗날 미라지 카피품의 끝판왕 크피르의 원형이 됩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군은 8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중 그나마 쓸만했던 전투기는 미그 21 400대가 전부였습니다. 요르단군이나 이라크군의 공군은 거의 없다고 쳐도 될 정도였죠. 하지만 아랍군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대공 미사일과 자주 대공 장갑차였죠. 3차 중동전에서 훈련 부족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거의 운영하지 못했던 아랍군은 피나는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개전 무렵엔 SA-2뿐만 아니라 이동식 SA-6 지대공 미사일도 능숙하게 다뤘죠. 그리고 이 지대공 미사일과 악마의 콤비를 이루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4연장 23mm 대공 기관포를 탑재한 쉴카 장갑차였죠. 쉴카는 이스라엘 공군을 상대로 만만찮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은 헬리콥터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소련제 미르8 헬기를 사용했는데요. 특히 초전의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이스라엘군이 상상도 못하는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해상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중동전에서는 미사일 고속정끼리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르 미사일 고속정을 운영했고 이집트는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이었죠. 승패를 가른 것은 대한 미사일의 성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대한 미사일은 가브리엘 미사일이었는데요. 사거리 20km에 탄두 중량 100kg으로 무선 지령 유도 방식으로 유도되었습니다. 종말 유도는 세미 액티브 레이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였죠. 반면 이집트군이 사용했던 소련제 스틱스 대한 미사일은 500kg의 탄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미사일의 5배였죠. 하지만 명중률은 형편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의 간단한 전파 방해에도 길을 잃고 수면에 처박혔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중동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과연 아랍군은 지난 추억을 되갚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다음 이야기. 180도 변한 시리아 군대의 활약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그러나 기적 같은 증원 부대의 등장과 처절한 눈물의 계곡 전투로 전세를 뒤집어가는 이스라엘. 욤키푸르 전쟁 그 마지막 이야기. 역전의 시리아군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400여 대의 전차를 투입합니다. 와. 이때 이스라엘군이 방심을 한 실수를 하죠.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의 규모가 너무 커져요. 그리고 적이 너무 많았어요. 네. 번쩍하고 나면 저 앞에 와 있고 번쩍하고 나면 여기 이 앞에 와 앞에 있고. 있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영화를 찍습니다. 단 16대의 전차였어요. 16대요? 와, 대단하다 정말. 골란권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전차와 전차끼리의 네. 격돌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가 정말 마지막을 설전이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네요.